이제 3분의 1가량, 사실 3분의 1은 아직 미치지 못했는데 거의 비슷한 그 정도의 리그 일정이 지금 진행이 된 상태고, 아직도 박싱데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고 후반기에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대회들의 토너먼트를 병행하면서 리그도 같이 소화해야 되는 그런 변수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이라는 단어는 뭐 너무나도 이르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리버풀의 경우는 이미 지금 8점 차의 승점 차를 2위 팀과 벌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올 시즌은 우승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시즌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이 왔고, 무엇보다 그 이전까지 정말 긴 시간 리버풀을 맡았던 클롭 감독이 팀을 떠나면서 사실 많은 이 리버풀 팬분들이 시작부터 슬롯의 리버풀이 우승 경쟁을 할 거라고 자신 있게 시즌 전에 얘기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우승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고 충분히 그 경쟁력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어떤 이유에서 리버풀이 이런 우승 가능성을 가져왔는지, 얻고 있는지, 인정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일단 지금 리버풀의 상승 요인은 결과를 어떻게든 가져오고 있어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말 축구에서 정말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안정된 수비와 확실한 공격, 그리고 결정력이 좀 필요한데, 이 안정된 수비에 있어서는 지금 최소 실점을 자랑하는 코나테와 판다이크의 센터백, 특히 코나테 선수가 올 시즌은 부상 없이 거의 매 경기를 계속 쭉 일정을 소화해주면서 챔피언스 리그건 리그건 계속해서 리버풀의 아주 굳건한 수비에 도움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흐라벤베르가 활약을 해주면서 팀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이전보다도 더 안정적이면서도 매끄럽게 변했죠. 그리고 공격진에는 해결사 모하메드 살라가 있습니다. 살라 선수의 올 시즌 폼은 역시 현 시대 프리미어리그 킹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그 차원에서도 살라 선수의 이런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리버풀의 수비와 공격 모두 지금 확실하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선수들을 포함해서 리버풀의 주축 선수들이 지치지 않게끔 아르네 슬롯 감독이 주전 선수들에 대한 체력적인 관리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일단 일정에 따라서 로테이션을 가동해 주는데, 왼쪽 풀백이나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왼쪽 윙, 최전방 공격수, 이러한 포지션은 일정에 따라서 혹은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슬롯 감독이 변화를 적절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체력적으로 관리를 받고 더 쌩쌩한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부상에 대한 위험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리버풀 경기를 잘 보면 전반전에 좀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 후반전에는 굳이 무리하지 않아요. 이 경기 어느 정도 승기를 가져왔다, 상대가 리버풀이 내려섰을 때 뚫을 만한 여력이 좀 없어 보인다, 그럴 때는 예전 클롭 감독 때였으면 일단 신나서라도 계속 공격을 하고 원래의 컨셉대로 지배하고자 아니면 두들기고자 하는 경기를 좀 할 텐데, 지금 슬롯은 경기에 이 승기를 좀 잡았다 싶을 때는 라인을 내리고 아니면 선수들에게 압박 강도를 최대한 낮추고 압박 자체를 아예 시키지도 않는 모습까지 상황에 따라 보여주면서 그때그때 힘든 일정 속에서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 체력, 경기에 대한 템포를 선수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잘 조절해주고 있는 이 슬롯 감독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복합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것이, 그래도 리버풀에게 부상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예기치 않은 부상이 불운하게 찾아온 선수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스쿼드의 부상 관리를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리송이나 조타 같은 선수들이 다친 건 이거는 팀 차원적으로 예방을 한다고 해도 예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불운한 몇몇 부상 사례들을 제외하고 보면 팀에서 특히 감독의 손을 써서 예방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선수를 잘 관리해주고 있다, 이런 점이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알리송 골키퍼가 이제 주전인데 부상을 당했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 풀백 로버슨이 이전 시즌들 정말 붙박이처럼 활약을 해주다가 올 시즌은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의 조타도 당연히 선발로 초반에 기용이 됐지만 아무래도 몸 상태가 좀 좋지 않고 부상이 찾아오면서 조타 선수도 최전방 자리를 좀 비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골키퍼의 경우는 후보 골키퍼인 켈러가 너무나도 잘 막아주고 있고, 켈러는 서브 골키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리그에서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당연히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왼쪽 풀백도 로버슨이 폼이 떨어지면서 주전 왼쪽 풀백이 폼이 떨어지면 사실 웬만한 팀은 대응이 좀 어려운데, 그동안 후보 선수로 오랫동안 리버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치미카스가 지금 준비된 기량을 마음껏 뽐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슨 대신에 치미카스가 나올 때 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왼쪽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최전방 공격수로 물론 누네스가 결정력은 여전히 좀 아쉬운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많이 뛰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번뜩임도 가끔 보여주는 다윈 누네스가 또 조타의 빈자리를 그래도 선발 자리에서 좀 채워주면서 그때그때 일부 포지션에 찾아왔던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위기 상황을
잘 견뎌줄 만한 선수들이 있었다. 그러한 위기 관리가 준비되어 있었던 스쿼드까지 결국은 결과를 잘 가져오는 점, 그리고 주축 자원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선수를 잘 관리해주는 점, 여기에 위기 관리를 위해서 잘 대기 중이었던 선수들이 있었던 점, 이런 점들이 지금 리버풀의 상승 요인으로 분명 좀 이어지고 있는 점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전임 감독인 클롭 감독 때와 슬롯 감독 때를 직접적으로 좀 비교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슬롯 감독의 현재 전반기를 이끌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클롭 감독 때의 팀과는 확실한 차이가 드러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드리면 일단 좋을 것 같은데요. 슬롯 감독의 리버풀이 확실히 이전에 클롭 감독이 이끌 때보다는 빌드업의 대응이 조금 더 유연하다. 크게 세 가지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후방 빌드업을 풀어가는 방식이 상대가 압박에 몇 명을 참여시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마무리 패턴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잘 돼 있다. 뭔가 선수들의 개인적인 자율성, 개인적인 능력, 아니면 좀 템포 빠른 공격에 최대한 치중을 했던 클롭 감독 때와 다르게 조금 더 세밀한 패턴 플레이가 그래도 슬롯 감독 팀에서는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보여진다는 점이 차이점이 아닐까 싶고요. 세 번째는 수비 시에 수비진 개개인의 부담을 좀 줄인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클롭 감독이 워낙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위쪽에서의 강한 압박, 그리고 위쪽에서의 강한 압박이 그대로 공격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빠른 전환이 필요한데, 빠른 전환을 위해서 선수들을 위쪽에 많이 올려두다 보니까 뒤에 남아있는 선수들의 숫자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우승권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받는 반다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또 골키퍼 중 한 명의 알리송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도 리버풀이 잘 버텨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꿔 이야기하면 수비진이나 골키퍼 개개인의 부담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사실 뜻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슬롯 감독의 전술은 그동안 클롭 감독 팀에 있어왔던 수비진 개개인에게 따라왔던 부담을 전술적으로 그래도 줄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입니다. 빌드업 대응이 좀 더 유연해진 점, 마무리 패턴이 좀 더 준비되어 있는 점, 수비 시 수비진 개개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점, 이 세 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빌드업 대응은 상대 압박의 숫자나 대형에 따라서 2-3 형태로 빌드업을 할 때도 있고 2-4 형태로 빌드업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 풀백 알렉산더 아놀드를 살짝 중앙으로 좁혀서 3-2 형태의 빌드업을 가져갈 때도 있고, 그때 짧은 패스를 유연한 대형에 맞춰서 풀어가면서 슬롯 감독은 이전에 페이노르트를 맡을 때도 그랬지만 짧은 패스를 유연한 선수들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잘 주고받다가 상대가 압박을 위해서 리버풀 대용으로 따라옵니다. 그럼 그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으로 전진 패스를 뿌리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발생시키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공격이 나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방 빌드업의 비중이 좀 더 많아졌고 그 대형이 유연해졌다는 점이 슬롯 감독의 리버풀에서 보여지는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이 마무리 패턴이 준비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리버풀의 공격을 보면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또 배치되어 있는 점을 볼 수 있고, 또 볼 받으려는 공격진의 한 선수가 내려올 때 옆에 주위에 다른 공간을 차지하는 선수들이 옆에 동료가 내려갈 때 본인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선수가 있으면 당연히 옆에 있는 선수가 올라갔을 때 수비 입장에서는 내려오는 선수를 막아야 될지 아니면 골대 쪽으로 올라가는 선수를 막아야 될지 이지선다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볼을 받을 수 있는 2명 정도의 선수, 한 공간에 2명 정도의 전방 선수들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약속된 형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 수비에게 이지선다를 그만큼 많이 일으키고, 상대 수비가 거기서 살짝이라도 혼란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내려가는 선수한테 2명이 달라붙는다든지 아니면 골대 쪽으로 올라가는 선수에게 2명이 달라붙는다든지, 그러면 1명 이상의 선수는 필연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 자유로워지는 선수를 활용하기 위한 세밀한 패턴이 지금 리버풀에서는 그래도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수비진 개개인의 부담을 줄였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전술 조정을 했냐면, 예전에는 공격진의 선수들이 빠른 전환을 위해서 이 위리겐 클롭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사실 개겐 프레싱이라는 이 키워드잖아요. 선수들이 정말 위쪽에서 강하게 압박을 해서 상대 진영 골문 쪽 가까운 정말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고 그 자리 그대로 파괴적인 역습을 가져간다. 빠르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공격수들이 수비할 때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웬만하면 위쪽에 있어야 볼을 끄는과 동시에 그 선수들이 바로 뒷공간으로 침투하면서 클롭 감독이 원하는 빠른 템포의 개겐 프레싱 혹은 역습 축구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슬롯 감독은 그 정도로 공격진들을 수비실 위쪽으로 배치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좌우 윙의 경우는 수비할 때 오히려 아래로 좀 내려오게끔 해주면서 풀백과 센터백들이 좀 더 수비시의 부담을 덜 느끼게끔, 그러니까 더 조직적으로 많은 인원이 수비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변화 덕분에 센터백들, 특히 코나테 선수가 본인이 띄워줘야 될, 막아줘야 될 범위가 좀 더 좁아지면서
이전보다 경기 내에서 느끼는 어떤 역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그게 또 코나테 선수의 부상이 최근에 줄어들게 된 최근엔 뭐 부상 소식이 아예 없죠. 그런 이유가 좀 되지 않았나. 결국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빌드업 대응이 유연해진 점, 마무리 패턴이 준비되어 있는 점, 수비 시 수비진 개개인의 부담을 전술적으로 줄여주고 있는 점. 이 세 가지가 지금 슬롯 감독이 변화를 준 포인트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슬롯 감독의 페노르트 때부터 이미 에르디비시의 페노르트를 이끌 때부터 슬롯 감독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 감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슬롯이 부임될 때부터 많은 팬분들이 이제 클롭과 다른 점을 기대한 부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기대했던 포인트가 딱 이 부분이었어요. 조금 더 빌드업에 있어서 상대 압박을 끌어당기는 패턴이 다양해질 것. 그로 인해서 클롭 감독 때는 좀 더 긴 패스 형태로 좀 선굴근 형태의 공격이 주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슬롯은 좀 더 아기자기한, 물론 완전한 점유를 위한 축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 압박을 끌어들이는 과정, 그래서 공간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전개 과정이 클롭 감독 때보다는 조금 더 다양해지고 체계적이게 될 것 같다. 그런 점들이 사실 슬롯이 왔을 때 리버풀이 기대했던 포인트였거든요. 그런 기대했던 포인트가 지금 제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선수단에게 맞는 전술을 슬롯이 새롭게 고안해서 입혔다라기보다 아니면 슬롯이 자기의 어떤 철학을 버리고 지금 선수단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전술에 선수들을 잘 적응시켰고 그 전술을 선수들에게 재빠르게 입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쿼드가요. 사실 클롭 감독이 지난 시즌 이끌었던 리버풀의 스쿼드와 현재 스쿼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보강이 리버풀이 지금 잘 된 편은 냉정히 봤을 때 이적 시장을 잘 보냈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팬들은 사실 더 많은 영입을 원했고 여름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그 수비맨디와 같은 영입 루머들이 현실이 되기를 바랬는데 결국 성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전 클롭 감독 때와 거의 같은 스쿼드를 갖고 있는데도 오히려 내용적으로는 이 정도의 달라진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건 선수에게 전술을 맞췄다기보다 전술에 선수를 맞추고 있다. 근데 그 과정을 정말 빠르게 시도했고 현재까지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슬롯의 상승세 요인들, 뭐 선수 관리나 후반전에 템포를 조절해서 사실 90분 경기 45분 딱 집중하고 나머지 45분은 효율적으로 체력 소비를 줄이면서 경기를 하면 그게 다음 주중 경기 때 피로도에도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주고 나아가서는 한 달 동안의 일정에 있어서도 선수들이 경기 내에서도 체력을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컨디션 관리에 있어서는 큰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클롭 감독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클롭 감독이 일부 주전 선수들을 조금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게 사실 반다이크나 로버슨 선수의 최근 이 리버풀에 있었던 동안의 출전 시간이나 이 경기 수를 보면 상당히 클롭 감독이 그 선수들을 많이 좀 애용을 했고 중용을 좀 했거든요. 물론 그 선수들의 기량이 매우 우수했고 마땅한 백업 자원이 없어서라고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 선수들의 어떤 출전 빈도나 아니면 클롭의 리버풀은 앞서고 있을 때 클롭의 이거는 성격이자 한편으로는 그런 면 때문에 더 클롭 감독을 많은 팬분들이 좋아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늘 재밌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클롭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강한 압박으로 빠르게 나서는 것 이게 또 클롭이 보여주는 축구의 강점이거든요. 2대0, 3대0이 되더라도 선수들의 에너지를 그대로 끌어올려서 더 빠른 축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게끔 주문하고 그래서 경기 내내 그 역동성이 이어지는 것이 사실 리버풀 축구의 강점이었었죠. 근데 슬롯은 그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앞서고 있는 경기에서는 딱 힘을 빼는 타이밍이 있어요.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지금 리버풀이 선두이기는 한데 막상 경기를 뭐 내용적으로 완전히 뭐 압도를 한다든지 지배를 한다든지 볼 점유율은 막 7대3, 8대2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슬롯 감독이 좀 의도하는 부분에 가깝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결과를 챙기고 나머지 시간은 관리의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클롭 감독이 있을 때와 지금 슬롯이 있을 때에는 큰 차이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역시 부상 관리. 어쨌든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는 슬롯이 좀 더 선수들의 부상을 잘 관리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클롭 감독 때와 슬롯의 감독일 때의 차이점이다. 이것도 슬롯이 원하는 대로 지금 팀을 운영하고 있는 좀 방향성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는데 3월쯤 됐을 때 갑작스럽게 팀이 뚝 떨어졌어요. 클롭의 마지막 시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아마 선수들도 그 전까지 너무 많은 경기를 정말 클롭의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다 불태우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 리버풀이 이제 경기 막판에 극장골들이 되게 많이 터졌고 저도 그때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했기 때문에 목이 나가라 샤우팅한 경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선수들의 체력이 잘 관리되진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골을 넣기 위해서 94분, 5분, 6분 될 때까지 막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그게 그래서 노팅엄전 누네스의 골, 뉴캐슬전 누네스의 골, 팰리스전 엘리엇의 골, 다양한 이 라스트 미닛 골이 되면서 극적인 결과와 다이나믹한 즐거움을 팬들에게 주기는 했지만
3월쯤 됐을 때 리버풀 체력이 선수들이 다 떨어지면서 우승 경쟁에선 결국 리버풀이 좀 멀어지고 말았죠. 그게 지난 시즌의 일이었습니다. 수훈 선수라고 한다면 좀 고민되는 게 역시 뭐 수비, 미드필더, 공격에서 일단 한 명씩 좀 떠오르는데 수비는 물론 켈러 골키퍼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올 시즌 가장 조명을 받아야 될 선수들은 일단 코나테와 반다이크인 것 같아요. 특히 반다이크는 워낙 이 선수는 축구를 잘하고 수비 잘하고 빌드업 잘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느 때처럼 반다이크는 이번에도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겠고 코나테가 사실 좀 예외죠. 코나테는 잘하긴 잘하는데 매번 부상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좀 뛰다가 부상. 그래서 지난 시즌까지 클롭 감독이 한 경기에서 코나테를 쓰면 다음 경기는 코나테를 무조건 쉬게 하고 또 그 다음 경기에서 코나테가 뛰면 다음 경기는 무조건 쉬게 하고 연달아 경기를 뛰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슬롯은 웬만한 상황에서는 일정이 그래도 좀 비중이 아예 좀 적은 경기가 아니라면 코나테를 계속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부상을 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테가 부상 없이 매 경기 잘 띄워주고 있고 좋은 수비력에 지난 시즌보다도 제가 볼 때는 패스를 배급할 때 선택지나 패스의 어떤 성과들이 더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나테의 그런 압도적인 퍼포먼스, 반다이크와 더불어서 이 두 명의 센터백 조합은 지금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는 리버풀의 듬직한 중앙수비 조합이라고 생각하고요.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또 수비형 미드필더의 흐라벤베르죠. 지난 시즌은 냉정히 보면 정말 비전력 자원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은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오히려 확실히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이상, 그 전에 평가받았던 잠재력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팬분들에게도 지금 놀라움을 일단 주고 있고요. 흐라벤베르가 압박도 잘 풀어내고 그 긴 다리를 활용해서 볼도 잘 지켜낼 뿐더러 상대 진영으로 본인이 볼을 몰고 직접 들어가서 드리블하고 동료에게 연결해주고 수비 시에도 열심히 뛰어주고 이런 이연의 과정들을 팀이 필요로 하는 역할들을 흐라벤베르가 다 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격에서는 역시 지금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스탯도 정말 잘 쌓아주고 있는 뭔가 또 전성기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 듯한 모하메드 살라를 안 꼽을 수 없겠죠. 살라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살라라는 선수는 진짜 그 어느 팀에서도 살라만큼의 선수를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꾸준하게 스탯을 쌓아주고 꾸준히 나이가 이제 92년생이기 때문에 우리 손흥민 선수와 동갑이거든요. 사실 이 베테랑 반열에 분명 올라있는 선수인데도 여전히 뭔가 저하된 느낌 하나 없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영리함을 보여주고 경기 영향력, 결과까지 확실히 책임져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라의 건재함을 입증하는 선수 이 시즌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명만 딱 꼽아야 되잖아요. 쉽진 않지만 가장 예상 밖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흐라벤베르가 올 시즌 리버풀의 기둥이자 가장 빠져선 안 될 그런 선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 얘기했던 내용들이 아직 다 해결되진 않았고요. 굳이 따진다면 몇몇 가지 좀 우려했던 포인트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삼선 미드필더가 얼마나 활약할지 여부. 사실 이게 시즌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변수가 많았죠. 수비맨디가 결국 영입되지 않았고 엔도 와타루는 슬롯 감독이 프리시즌 때부터 뭔가 자주 쓰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았고 거의 안 썼거든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도대체 누가 나올까? 그리고 수비맨디까지 영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3선에서 빌드업을 누가 잘 이끌어줄까? 게다가 맥칼리스터는 코파 아메리카를 결승까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소화하고 왔기 때문에 리그 초반에는 피로도가 분명 많이 올라와 있을 거라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쳐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염려하는 시선이 많았었죠. 일단 문제는 흐라벤베르가 예상 밖의 활약을 해주고 정착을 하면서 해결은 했습니다. 근데 만약 흐라벤베르가 부상을 당한다면 그럼 다시 이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엔도 아타루가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슬롯 감독이 여전히 중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라벤베르가 뛰는 위치가 만약에 흐라벤베르가 뭐 다친다든지 뭐 징계 같은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경기를 못 뛴다든지 이런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리버풀은 그때 삼선 미드필더에 대한 우려 섞였던 시선이 조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흐라벤베르가 절대 다쳐서는 안 될 무조건 버텨줘야 될 선수라고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리버풀 스쿼드가 가진 얇은 중앙 수비 깊이 이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예요. 코나테, 판다이크가 특히 코나테가 예상 밖의 그 내구성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안 다치고 잘 뛰어주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코나테가 다시 다친다. 그러면 3순위 센터백은 지금 일단 자레 콴사 선수입니다. 근데 콴사가 지난 시즌의 느낌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올 시즌은 나올 때마다 너무 불안해서 지난 시즌은 어린 나이인데도 너무 잘해줘서 유망주지만 이제 서서히 1군 경기를 더 많이 뛰게 해도 괜찮겠다. 리버풀 수비의 미래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올 시즌은 콴사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콴사가 나올 때마다 불안하고 조고메스가 그 뒤 후보 센터백인데
슬롯 감독이 또 조고메스는 지금 많이 안 씁니다. 이 선수가 프리백도 볼 수 있고 센터백도 볼 수 있고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데 막상 지금 조고메스 선수를 슬롯 감독이 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센터백 자리는 콴사가 나오는 순간 그 즉시 불안해진다. 일단 코나테 판다이크의 주전 라인이 그래서 최대한 많이 버텨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력 문제. 지금까지는 살라가 잘해주고 있어요. 살라가 매 경기 사실상 거의 경기마다 하나씩의 공격 포인트를 거의 기록하는 지금 수치인데 살라가 잘해주고 있지만 살라도 92년생의 선수고 2021-22 시즌 때도 대단한 경기력과 활약을 보여줬다가 후반기 때 네이션스컵 여파도 있었지만 갑자기 지쳐서 뚝 떨어진 기간이 좀 있었었죠. 지난 시즌도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살라가 얼마나 체력을 잘 유지하면서 후반기까지 좋은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꾸준히 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변수인데 아직까지는 우려했던 점들이 따라오지 않았다. 터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리버풀의 스쿼드 상황을 보면 혹시 위기가 언제 찾아와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불운한 상황이 있지 않기만을 일단 팬들은 좀 바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로드리 선수가 빠진 게 분명 큰 여파가 있고요. 로드리가 있었다면 좀 더 공격 전개 시에도 특히 수비 시에도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토트넘을 상대할 때도 그렇지만 선수들이 압박을 하러 나가고 뒤가 없어요. 뒤로 압박을 하러 올라간 선수들이 뒤를 책임지지 못하고 그 뒤에 안정적으로 올라간 선수들을 커버해줄 자원이 없다 보니까 상대 역습에 계속 공간을 내주고 뚫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드리 선수가 빠진 부분은 수비 시에도 그렇고 또 로드리가 워낙 뒤에서 볼 배급을 이곳저곳 잘해주기 때문에 공격 전개에 기점 역할을 해주는 선수임을 고려했을 때 그런 점에서도 로드리 선수의 빈자리가 지금 대체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이 이상으로 이 맨체스터 시티 스쿼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스몰 스쿼드예요. 다른 팀 대비 맨체스터 시티가 1군 선수단의 숫자를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스 선수들까지 포함을 해서 본다면 뭐 선수의 머릿수는 억지로 채울 수 있지만 그 유스 선수들은 1군에 준비되어 있는 자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당장 1군에서 뛸 수 있는 백업 선수들의 숫자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 주전에 백업 선수들 일부 정말 딱 최소한의 인원만 가지고 스쿼드를 꾸리는 게 이 페카레로라 감독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스몰 스쿼드라는 이 방식 자체,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전까지도 페카레로라는 스몰 스쿼드를 지향했고 그렇게 팀을 꾸렸는데 트래블도 달성했고 프리미어리그 시대에 없었던 리그 4연패도 맨체스터 시티가 이뤄냈잖아요. 이미 스몰 스쿼드로 성공한 업적들이 있는데 스몰 스쿼드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올 시즌의 경우는 다른 것 같아요. 올 시즌은 이미 거의 7월 중순까지 유로 2024와 코파 아메리카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 국가대표팀의 선수들, 남미 국가대표팀 혹은 북중미 국가대표팀의 선수들 되게 긴 시간 동안 대회를 소화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을 회복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체력을 소진한 상태로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대표팀 차출자가 많은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미 시즌 시작할 때부터 일부 선수들이 몸 상태에 변수가 있거나 지쳐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올 시즌은 또 UEFA 대회가 개편이 되면서 챔피언스 리그의 경기 수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중 경기를 지금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의 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염려했던 것보다도 올 시즌은 선수들의 체력이 지금 온전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예상 이상의 변수들이 순식간에 찾아오면서 스몰 스쿼드로 그동안은 잘 버텨냈지만 올 시즌은 그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왜냐? 외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저는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마르틴 헤데고르 선수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마르틴 헤데고르가 9월에 노르웨이 대표팀에 가서 좀 불운하게 다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극초반 경기 일정들을 거의 9월에서 뭐 11월 초까지 계속 소화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웨데고르 선수가 없을 때 아스날은 웨데고르가 이 아스날이라는 팀의 정말 확실한 플레이메이커입니다. 라이스, 파티, 뭐 조르지뉴 등등의 다양한 중앙 미드필더 자원들 뭐 하베르츠가 내려올 때 하베르츠가 뛸 수도 있고 미케 메리노라는 영입생도 있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팀은 웨데고르가 있어야 톱니바퀴가 더 원활하게 굴러가요. 중앙에서의 볼 간수, 배급, 웨데고르 선수가 정말 책임져주는 부분이 많고 웨데고르가 화이트와 사카와 같이 오른쪽 공격을 이끌어야 오른쪽 라인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아스날의 그 사카를 중심으로 한 파괴력이 웨데고르가 지원해주면서 더 많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오른쪽 공격이 날카로워지면 상대 수비가 아스날의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이전까지 답답함을 보였던 왼쪽도 조금이나마 살아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라인을 이끄는 것, 중앙 공격을 이끄는 것 여러모로 웨데고르가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였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웨데고르가 다쳤던 게 가장 아쉬웠죠. 다행히 이제 웨데고르 선수가
최근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돌아오고 나서의 아스날의 경기력을 보면 역시 웨데고르가 아스날에 있어야 한다.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거든요. 웨데고르가 없을 때 아스날은 굉장히 실리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려고 했었고 공격 전개에서는 답답함을 드러내면서 수비력으로 버텨내려고 했으나 결국 공격력의 한계가 찾아와서 최근 웨데고르가 돌아오기 직전까지의 내용이나 결과들은 이기지 못한 경기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웨데고르가 들어오고 이제 좀 살아날 기미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어떤 부진은 이제는 좀 끄는 것 같다. 웨데고르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뛰어준다면 다시 아스날이 궤도에 머지않아 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으로서 보면 사실 10위권 위에 있는 팀들은 다 바로 순식간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순위표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은 좀 정말 예상 외의 그런 좀 순위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선두 자리 지금 리버풀이 8점 차긴 하지만 이조차도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번 주말에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갔는데 그 경기에서 만약에 맨체스터 시티가 이긴다. 그럼 8점 차가 5점 차가 되고 8점의 차이와 5점의 차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선두도 어떻게 또 전반기 때 그 경쟁의 구도가 잡힐지는 모른다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선두권, 상위권 경쟁을 놓고 봤을 때 일단 마레스카의 첼시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고 있고 브라이튼과 노팅엄까지 가세하면서 굉장히 지금 상위권 경쟁의 흥미 요소가 더해졌다고 보거든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꼭 최상위권 팀이 아니더라도 상위권 팀, 중위권 팀들도 타리그의 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전력 보강을 괜찮게 하고 있어요. 또 좋은 지도자들이 오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리미어리그에 점점 좋은 팀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상위권 경쟁에도 기존의 예측과는 다른 너무나도 여러 팀들이 많이 좀 몰리는, 그래서 촘촘한 어떤 그 차이를 유지하는 그런 구도들이 좀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프리미어리그의 올 시즌 뭐 아직 이제 시즌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정말 많은 일정들 경기들이 남아 있지만 글쎄요, 가장 변수가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번 2024-25 시즌 유럽 축구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바로 부상입니다. 지금 이 부상은 진짜 어느 팀에게 어느 타이밍에 예상치 못하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로드리가 이렇게 긴 부상에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맨체스터 시티가 이렇게 부상에 많이 시달리면서 스쿼드의 힘이 약해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리버풀도 지금까지 잘 나갔지만 갑자기 부상이 정말 나오선 안 되는 포지션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면 순식간에 흐름이 좀 꺾일 가능성도 위험 요소도 있거든요.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독 일정이 바빠지고 코파 아메리카나 유로 등의 여파, 뭐 늘어난 UEFA 대회 경기들의 여파, 그런 변수들이 있겠지만 유독 올 시즌이 장기 부상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 좀 안타깝게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2024-25 시즌은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변수가 항상 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부상에 의해서 팀의 성적이 뭔가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올 시즌 그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누가 덜 소모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축구 팬들한테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왜냐면 우리가 축구를 보는 이유는 이전에 뭐 지네딘 지단이나 이런 다양한 천재들이 보여준 훌륭한 기술, 정말 멋진 퍼포먼스, 와 누가 봐도 감탄이 나오는 그런 멋진 플레이들을 보기 위해서인데, 근데 요즘의 축구, 특히 올 시즌의 유럽 축구는 일정 때문에서라도 누가 덜 소모되느냐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슬롯의 리버풀이 잘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관리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 더 찍어 누르고 파괴하는 경기보다는 우리가 할 거 다 하면 실리만 챙기고 바로 효율을 위해서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래서 덜 소모되게끔 선수들과 팀을 운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모든 팀들에게 강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좀 안타깝죠. 하지만 올 시즌은 그 부상이 결국 최대 변수이기 때문에 누가 덜 소모되느냐의 싸움으로 잔여 일정이 쭉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올 시즌을 일단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